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광주 전남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서 열린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광주 78.58%, 전남 79.02%의 지지율을 거뒀고 박용진 후보는 20%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전북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76.81%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경선에 이어 27일 수도권에서 마지막 지역 경선을 치르고 28일 최종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병훈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대의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회의를 갖고 단독 출마한 나주 화순 신정훈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광주 동구 남구을 이병훈 의원이 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순회 경선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100일 가까이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소회부터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제가 비대위원장에 선임되었을 때만 해도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로 이제 큰 선거에 3번이나 패배를 하고 나니까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은 쪽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선거에 지신 후보자들,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지금은 당이 비교적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진짜 당 지지율도 제가 처음에 당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는 한 24%, 25% 정도로 국민의힘이 한 15% 정도를 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역전이 이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좀 역전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차기 지도부 뽑기 위한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요. 네. 차기 지도부가 이런 개혁만은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민생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는 일을 좀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또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등한히 했다. 이런 일종의 무능 프레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뭐라 할까요? 내로남불, 뭐 독선, 뭐 이런 이미지들도 굉장히 또 저희 민주당에 더 씌워진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기득권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했었는데요. 다음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저는 민생에 있어 성과를 내는 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밥그릇보다는 국민들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아주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잘 수행해 나가시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주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의 이 광주 투표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7%대의 투표를 보면서 광주 시민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믿을 것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호소를 드리면서 민주당을 환골탈태해서 좀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는데 앞장설 테니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호남인들께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학만 되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고민했던 경험, 학부모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장애 학생의 경우는 맡길 곳이 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 광주 지역 장애 학생들을 돌봐온 한 민간단체가 내년부터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방학 중인 학교의 교실마다 수업이 한창입니다. 세 번째 구멍 있으니까 넣어볼까? 광주의 한 민간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 학생 방학학교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만 장애 학생 260명이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방학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어디 갈 곳이 없어져 버리고 치료실밖에 없는데 행동 패턴이라든지 교육들이 그대로 멈춰버리니까 퇴행이 돼버리고. 장애 학생 방학학교는 민간단체가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학교 공간을 빌리고 대학생 강사들을 채용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광주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 학생 돌봄을 민간에 떠넘길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비장애 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사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특수교사와 돌봄교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 방학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방학학교는 교육이 아닌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 강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돌봄 강사들은 학기 중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방학엔 휴식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장애 학생들은 다가올 겨울방학을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KBC는 농업법인의 탈을 쓴 기획부동산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농지로 투기를 해온 농업법인의 배후에 설계자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해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농업법인을 설립해 외지인들에게 농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수년째 땅 투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구독자 수천 명을 상대로 농지법에 대해 강의해온 박모 씨. 하지만 경찰은 농업법인을 앞세워 수년간 농지로 투기를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남의 한 농업법인 대표는 농지 투기한 사실을 인정하며 80억 원대 차액을 박 씨가 모두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집 내등이 가져왔어. 세금을 지가 내기로 하고 그 세금을 안 내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재산이 다 안 됐어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박 씨가 농업법인을 거쳐 외지인들에게 농지를 쪼개 팔면서 농사짓던 농지를 빼앗겼다고 토로합니다. 이제 그 땅을 샀던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망설이라고 물어보더라고. 왜냐하면 임대료를 못 받았다. 임대료가 올라간 거죠. 팔리고 나서는 내가 경작을 못했으니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유혹. 조직적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쌀값 하락과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쌀 가공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료의 쌀 비중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생산하는 다양화와 고급화가 관건인데요. 국내산 쌀을 100% 원료로 수출 시장 진출에 나선 쌀 가공업체를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주의 한 식품 가공업체. 5년 전 청년 사회적 기업으로 문을 연 이 업체는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CEO의 창업은 국내 쌀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퓨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에 밀려 쌀 소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올해 생산된 쌀을 100%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 등 부재료도 국내산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지역의 특산품인 배를 혼합한 빵도 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쌀의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쌀을 어떻게 지키면서 소비를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가 이렇게 다양한 쌀 식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자고 생각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쌀 식품은 단순하다, 맛이 떨어진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쌀국수와 파스타 같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간편식을 개발해 다양화와 고급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부터는 LA 한인축제에 참여하는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나주시도 쌀 소비 확대와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비 등 예산 지원과 마케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가공용 전문 쌀단지를 시범 조성해 잉여 쌀을 줄이는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찌됐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를 찾아가고 그다음 그 가공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이 업체가 한 해 사용하는 지역의 쌀은 90여 톤.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청년 기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최대 도시인 후쿠오카에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을 살 수 있는 상설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에 위치한 예스마트 후쿠오카점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스마트 후쿠오카점 전남 상설 매장에는 김치, 젓갈, 해조류 등 전남의 대표 농수산식품 40여 점이 입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하루 동안 9천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 4,032명, 전남에서 5,057명 등 9,0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줄곧 10,000대 선을 유지하던 확산세가 10,000명 밑으로 떨어지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망자는 광주 1명, 전남은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광주 599명, 전남 562명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상층부 잔해 철거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01동 상층부 벽체와 기둥을 철거하는 작업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비바람과 공법 변경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현산 측은 붕괴로 인해 위태롭게 서 있는 201동 23층 이상의 잔해 부분을 먼저 제거한 뒤 전체 철거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서 현산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 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테러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이 열립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일부터 25일까지 공직자들의 전시 임무 숙지와 사태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민관, 군경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 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응과 주민 대피 등 안보 위협 대응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조업 중인 어선에서 30대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신안군 비근면 매물도 북쪽 약 8km 해상을 지나던 9.77톤급 어선에서 선원 31살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민간 구조선 등을 투입해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24도, 순천 23도, 나주 22도 등 21도에서 24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이 되면서 기온은 구례 33도를 최고로 광주 32도, 목포 30도 등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이 같은 더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